자, 문타비 배워봅시다의 문타비입니다. 박 원장이에요. 근데 요즘에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박 원장 제일 그 핫한 게 요즘에 뭔지 알아? 비트 문제가 제일 핫하지 않아요? 오늘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정말 유명하신 미모와 지성과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겸비한 변호사님을 모셨어요. 그렇구나. 변호사님 박수. 안녕하세요. 이야, 반갑습니다. 네. 진짜 변호사님 맞죠? 네. 내가 본 변호사님 분이 제일 미인이신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진짜요. 저도 많이 봤는데. 그럴 리가요. 진짜로. 자, 그러면은 우리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KM 파트너스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요즘에 그 비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것 같아요? 비트 문제. 사실 그 법 쪽에서는 비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. 법적으로 물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자기의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시선이 더 많습니다. 저랑 생각이 비슷하구나. 아니 근데 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얼마나 이렇게 그냥 속을 얼마나 알았으면은 진짜 오래된 거는 몇십 년도 지난 건데 이거를 인제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나.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? 예, 그래서 이제 채권자한테 그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용증이나 이런 것들이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를 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도의적인 책임에 기댈 수는 있겠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. 저도 이제 채권 추심 업무가 많아요. 대부분 추심. 떼인 돈을 받아들입니다라는 게 변호사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. 뭐 투자금을 떼인 경우, 뭐 지인들에게 대여금을 떼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못 받는 경우가 80~90%예요.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? 예. 왜냐하면은 그 빌려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판결을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한들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가 없어요.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민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건가요? 평생? 뭐 사기로 고소도 하고 민사도 해보지만 사기 고소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그렇죠. 기소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아요.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게 없는 이상은 그냥 대여만 해줬는데 안 갚았어요라는 사실만 갖고는 사기가 성립이 안 돼요. 힘들구나. 그 사실은 지금 비투 문제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 빚을 졌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때요? 개인적인 거. 개인적인 거 그냥.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아요.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모의 책임을 자식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연자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요즘에 비투가 연자제의 부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상 자체는 굉장히 정근대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예요. 왜 부모가 잘못한 거를 자식이 책임을 져야겠어요. 그거는 그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게 근대화가 되면서 법 체계가 발전하면서 그렇게 변화를 하려고. 아니 근데 부모님이 너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진 빚을 너한테 왔을 적에 네가 유명해지면 너 안 갚을 거야? 안 갚아요, 전. 이런 자식도 있죠. 예. 난 변호사님 살 거야. 10년 넘으면 안 갚으셔도 그렇죠. 되는 건 10년이면 맞아요. 끝이잖아요. 예. 근데 10년이 안 돼도 자식한테 내려오는 건 아닌 거죠?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없어요. 자식은 없죠. 원래 그 의미가 없어요? 채무자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네. 참 그 연예인들이 조금 불합리하게 당하는 것 같아. 내 생각에는.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니까 이럴까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있지. 예,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. 어쨌든 부모가 그렇게 편취한 재산이나 뭐 빌린 재산을 가지고 본인이 혜택을 받아서 자랐다라고 하면 지금 연예인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.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책임이 없고 적어도 근데 연예인들이 이미지로 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언론에 나서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그러니까 태도 같은 거를 조금 잘했어야 되네. 지금 그 연예인 분들 비투 그 중에 뭐 소송하고 이러시는 건 없죠? 뭐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서
아, 진짜요? 네, 비소속사 저희가 자문하는 그렇구나. 그럼 우리가 그 비 부분에 대해서 참 간단하게 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그 마이크로 닷 사건 이후로 대부분 연예인들이 그 비투 터지고 나면은 무조건 사과하고 무조건 변제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선 경향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근데 다 그렇죠. 네, 왜냐면은 잘못했을까 봐. BC만 딱 만약에 내가 가서 알아본 다음에 아니면 너 명예훼손 뭐 모욕 이런 거 각오해 이런 식으로 되게 강경 대응으로 나갔거든요. 예.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B 씨가 저희 이제 그게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 변호사님 제가 직접 담당은 아니에요. 저희 대표님이 직접 컨트롤 하셨는데 직접 그 아버지 보고 그 사람 찾아가라. 차용증 약소범이 있다면 확인해라. 장부도 확인해라라고 해서 찾아가셨어요. 근데 오히려 그 상대방 피해자 분께서 더 막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고 증거가 없더라는 거예요. 보여주지 않았대요. 차용증도 없고. 예,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. 사기네 그러면. 뭐 나중에 그거를 뭐 명예훼손 절차를 밟을지 그런 거는 이제 추후에 정해질 문제겠지만 일단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갚을 의무가 없는 거죠.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없지만 도의적으로라도 갚으려고 해도 채무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갚는 건데 그게 발견이 안 됐고 그분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내용 중에 좀 이상했던 점은 2004년도까지 뭐 그 B 씨의 어머니께서 진 채무가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2000년도에 사망하셨어요. 그러니까 앞뒤 말도 안 맞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, 좀 강경하게 B 씨가 대응에 나선 거죠. 이 B2 제보를 하게 되면 이 법적인 리스크가 확실히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뭐 업무방해도 될 수 있고 뭐 공정한 채권 추심 법률 위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이제 소속사나 그 연예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뭐 전화를 해서 당신 부모가 빚을 갚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그냥 막후해서 갚아주고 해결하고. 근데 제가 지금 그럼 나라면은 우리 연예인들이 봤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? 그냥 침묵으로 일관 아니면은? 제가 봤을 때 뭐 차용증이나 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언론화되기 전에 그 합의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죠. 근데 정말 터무니없이 아까도 차용증도 없고. 말씀하셨지만 뭐 비투를 악용하는 사례들 있잖아요. 그런 거에는 엄정하게 대응을 해도 어차피 결과가 억울한 연예인 쪽으로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. 아니, 나는 이렇게 생각해. 분명히 그 연예인들이 억울한 거는 사실이야. 분명히 연예인들도 억울하고 돈을 달라고 하셨던 분들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. 그 사람도 사실은 저렇게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야, 내 돈을 왜 이렇게 안 갚지? 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는 나는 중간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변호사님은 또 변호의 의뢰를 받으면 그 사람 편을 또 들어야 되니까. 그렇죠. 그거 참 힘들 것 같아, 그죠? 예,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법적으로는 연예인들에게 책임이 없다. 부모의 진 빚을.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또 했다. 그러면 자,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러면은 뭐 내용 증명 보내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이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정확한 그 차용증의 양식이 있나요? 예, 여기 보면은 채무자가 문성으로 돼 있어요. 채권자. 무슨 돈을 많이 빌려요 저한테 자꾸. 채권자 박정률하고 주민번호 이 박정률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주민번호 꼭 쓰시고 그리고 주소도 확실히 적어주시고 이게 주소가 좀 정확하면 좋은 게 나중에 강제 집행할 때 부동산 소재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적으시는 게 좋고요. 사인은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인감도장 찍으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게 좋아요. 야, 너 가서 인감증명 띄워와. 이거는 좀. 그렇지.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맨날 사고가 나는 거네. 그렇죠. 사고가 나죠. 그럴 경우에는 도장 그냥 찍거나 뭐 사인을 하시거나 그런 다음에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셔야 돼요. 앞으로 빌릴 때는 항상 그거 해놔요. 네. 뭐 내가 빌려줄 때는.
어. 1억이라고 쓰신 거예요? 지금 제가 얘한테 빌린 돈을 네. 1억이요? 그렇지. 네. 1억이 없어요. 요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. 하나. 뭘 만들어? 요거 하나 짜주세요. 그래서 한글로도 적어주는 게 좋아요. 아, 한글로도 네, 또 적어야 한글로도 돼. 다시 한번 확인하는. 아, 거예요. 1억이라고 네. 쓰고 공이 있니 없니 이러니까 또 한글로 1금 1억 원이라고 딱 써줘야 돼요. 꼭 아셔야 되겠다 네. 구독자분들도. 네, 그리고 뭐 차임 목적이 정확히 뭔지. 아, 그러면 얘가 나한테 돈 빌렸으니까 써야 되네요. 유흥비 이렇게 써야 되네요. 뭐 도박이면 도박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하려고 도박 비싼 뭐 빚이 아니지 않아요? 그럼 아예 그냥 이걸 안 쓰시는 게 낫겠어요. 사업자금, 네. 생활비 뭐 이런 거. 상환기를 써야 네, 되고. 상환기 쓰셔야 되고 상환 방법에 대해서도 뭐 현금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하겠다라고 쓰든지 아니면은 뭐 채권자 계좌번호 어떤 신한은행 몇 무슨 계좌번호로 송금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뭐 분할이면은 매달 뭐 매일 아, 얼마씩 얼마씩? 갚을 건지 이런 거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이자는요. 이자 몇 프로가 그 법정 이자예요? 이자가 연 5%가 보통 소송 가면 법정 이자로 돼 있고요. 연 5%, 25%가 아니구나. 그런 거고 25%까지는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어요. 아 25%까지는 네,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. 네, 25%가 법정이자가. 넘어가면은 무효가 돼요. 카톡으로 형 얼마만 빌려줘. 그래 알았어 얼마 보냈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리고 계좌번호 이렇게 있고 이런 것도 차용증이나 이런 걸로 다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? 예, 그렇습니다.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곤란한 음. 어떤 소액이나 음. 그런 것들이 지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럴 때는 현금으로 받지 마시고 꼭 계좌로 아 받으셔야 계좌로 네. 자기 이름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되고 음. 그리고 뭐 소멸시효가 뭐 10년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한번 채무 승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. 녹취든 카톡이든 그 어, 전화로 형, 딱 형 어. 내가 빌려준 100만 원 왜 안 갚아? 그럼 아, 줄 이쪽에서 거야. 인정하는 말 할 거 아니에요. 그럼- 그래 내가 아, 내가 미안하다. 내가 언제 갚았어? 언제 껐어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렇게 나오면 소멸시효 도과하기 전이니까 끝나는 빨리 거죠? 소송하셔야죠. 빨리. 아 소송 바로 들어가야 되는구나. 아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. 만약에 한 10년 전, 15년 전에 3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때 3천만 원과 지금 3천만 원은 틀린 가치잖아요. 요즘에 이자도- 댓글 이런 게 많이 올라온대요 사실은. 10년 전 20년 전에 빌려줬었는데 1,000만 원을 지금 시세로 따지면 뭐 1억 아니냐. 만약에 이걸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아, 절대 소송으로는 다 이거구나. 현재 시세에 맞춰주지 않아요. 그냥 3천만 원에 이제 그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불어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이제 더해져서 다액이 되는 것일 뿐이지 3천만 원 원금을 시세에 맞춰서 그때 당시 3천이면 지금은 3억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증액시켜주지는 않아요. 근데 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말들이 오갈 수 있죠. 그때 1,000만 원 주고 샀던 빌딩이 지금 10억이야 서울에. 그럼 너가 지금 내가 1,000만 원 빌려준 거 지금 10억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법적으로는 인정은 안 하는 거지. 강원도 산골 땅은 아직도 1,000만 원짜리 땅 1,000만 원이에요. 30년 지나도 그렇게 서로 주장하다 보면은 그건 주장일 뿐인 거예요. 자 변호사님 오늘 그 어떠셨어요? 네, 너무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 또 한번 나오실 생각 있으세요? 네, 야, 그러니까 좋습니다. 다음에 이렇게 네.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의뢰를 또 하고. 네. 그러니까 우리 네, 문탑에 배워봅시다 이런 자문 변호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네. 했을 때 괜찮? 네, 좋습니다. 자 우리 시청자이나 구독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. B2가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. 빌려주는 채권자 쪽에서나 채무자 쪽에서나 서로 좀 법률적인 상식을 갖고 사전에 오해 없이 빌려주고 빌려받는 행위를 한다면 나중에 이제 분쟁이나 갈등의 소지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 오늘 문탑에 배워봅시다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문탑에 배워봅시다. 감사합니다.